네, 오늘은 미국을 알자 두 번째 시간으로 건국의 대가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미국 건국 일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미국이 세워진 때라 그러면은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나라가 세워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살고 있던 그 필라델피아 지역에도 그 NBA 농구팀 중에 세븐티 식서스라는 팀이 있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1776년을 가리키는 팀이었습니다. 이때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그 후에 미국이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 8번에 1789년 4월 3일 30일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건국이 되었는데요. 1776년부터 1789년 하면 약 13년간 이 독립전쟁을 치루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건국을 선포하면서 독립을 선포하면서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피와 희생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대충만 살펴봐도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고 1778년 6월에 프랑스가 영국에 정식으로 선전포고하면서 미국 프랑스 연합군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미국 건국 또 독립전쟁 때 프랑스가 참전했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1783년 9월에 영국과 아메리카 대표 간의 평화조약을 맺어서 처음으로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87년 5월 25일에 연방국가의 헌법 제정을 위한 재헌의회가 열리고요. 1787년 9월 17일에는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1789년 4월 1일에 하원이 개원되고 1789년 4월 6일에 상원이 개원되고 마침내 1789년 4월 30일에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미국 건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공포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미국이 건국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국인들 그 당시에는 이제 식민지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이들이 독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밀어붙인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그냥 영국에 본국을 두고 식민지인으로서 그냥 잘 살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607년 이민자들이 제임스 타운을 건설한 것으로 이제 시초라고 보는데 그 이후로 아메리카 인구가 1715년에 40만, 1763년에는 약 250만에 이르렀습니다. 영국과 인디안, 프랑스 간에 일어난 7년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를 거두죠. 그 이후로 아메리카는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전쟁 중에 발생한 채무를 갚고 식민지에 계속 주둔할 영국군의 비용을 위해서 영국 정부는 각종 세금을 이제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설탕법, 1764년에 설탕법을 제정을 했는데 설탕, 포도주, 커피, 견직물 수입에는 이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1765년에 인지세법이라는 것을 새롭게 제정을 했는데 모든 공문서에 인지를 첨부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식민지인들의 격렬한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내국세거든요. 그래서 식민지인들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영국은 왕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식민지인들은 영국 의회에 대표를 파견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대표를 파견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과연 우리에게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가, 그렇게 반발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영국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영국 정부의 강경한 그 대책으로 인해서 더 악화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대표 없는 것에 과세도 없다. 그리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영국과 식민지인들의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1773년 12월에는 그 유명한 그 보스턴 티파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 차를 밀수하거나 중개하던 업자들이 특히 반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그 존 행각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술을 마시고 인디언으로 변장을 해서 보스턴 항구의 영국 배에 뛰어올라서 약 1만 8천 파운드의 이 차를 바다로 던져버렸죠. 이것이 이제 수사적으로 표현해가지고 그 바다에 정말 티를 풀어가지고 파티를 벌인 것처럼 표현해서 티파리 사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심화되면서 1774년 9월에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대륙회의를 열게 됩니다. 12개 식민지에서 55명 대표가 같이 모여서 영국의 이 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는데, 거기서 결의한 것은 영국과의 통상 중지, 영국 상품 수입 금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그 갈등이 심화되면서 1775년 4월 19일에 보스턴 북서쪽 렉싱턴이라는 곳에서 민병대하고 영국군이 최초로 충돌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전쟁 모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식민지인들은 제2차 대륙회의를 거쳐서 자신의 자체 군대인 대륙군을 창설하고 조지 워싱턴을 이제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이 식민지인들에게 아주 강렬한 독립의 의지를 심어주게 된 동기가 또 있었는데요. 1776년 1월에 토마스 페인이 상식, 커먼센스라는 그런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독립의 의지를 일깨우는데 매우 큰 공헌을 했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의 권유를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 보니까 생각보다 이 식민지인들의 의식이 그렇게 잘 강하지 않았고요, 또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이거 책을 쓰면서 이 상식이라는 책을 약 50쪽 되는 분량의 책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약 그 당시에 50만 부 정도가 판매가 되었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 그 당시 식민지 인구가 총 300만 정도였다고 하는데, 성인 남자가 한 50만에서 60만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부가 팔렸다는 것은 거의 모든 성인들이 읽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들이 상식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상식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가 되는데, 인간의 가장 중요한 법은 자연법인데 그에 가장 어긋나는 자체가 군주제이다.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일종의 표현할 때 이제 자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군주제가 그런 자연법을 가장 어긋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군주권은 강도와 같은 귀족들의 힘에 근거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것은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페인은 아메리카와 같은 거대한 대륙이 영국과 같은 조그만 섬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고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독립이 상식이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독립과 건국을 위한 7년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전쟁을 시작했을 때는 독립은 안 보이고 죽음이 먼저 보였던 아주 계속 패배 연속이었던 초기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당시 영국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군력은 정말 독보적이었고요. 그러나 식민지군의 대륙군은 급조된 군대였고 무기와 화력, 군사 숙련도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죠. 식민지들은 사실은 제대로 장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월급도 나중에는 그냥 수표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월급도 잘 받지 못하면서 전쟁에 참여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힘들었던 초기였던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정말 과연 오히려 더 영국군에게 초토화돼야 돼가지고 모두가 몰살당하지 않을까 염려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그래도 군데 유격전이나 게릴라전을 통해서 부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특히 뉴욕 세라토가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독립전쟁의 전환점을 맞게 된 거죠. 1717년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뉴욕에서 일어났던 전투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영국군의 강한 반격으로 이제 펜실베니아 쪽으로 후퇴하면서 벨리포즈라는 곳에서 1777년 겨울에서 1778년 봄까지 약 6개월 동안 거기서 일종의 재정비하게 되죠. 그곳에서 겨울을 넘겨야 됐어야 하기 때문에 이 벨리포즈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우리 그림을 사진이 이제 벨리포즈에 있는 그런 일종의 그 당시에를 복원해서 이제 만든 건데요. 이 통나무 아래에 통나무 집에 약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냥 12,000명 정도가 나누어서 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고요. 이 중에 반 정도가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다가 6,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기를 가보면 12명씩 2층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자서 상당히 열악한 그런 곳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었던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이제 모시고 가는 지역이 이제 벨리포즈였습니다. 벨리포즈를 보면서 오늘날의 미국이 쉽게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초창기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또 그런 버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벨리포즈는 지금 국립공원이 돼서 사슴이 이 잔디에서 거닐고 숲속에서 뛰어나올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벨리포즈의 그 넓은 잔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분은 한국에서 자기가 끝없이 펼쳐진 잔디를 보고 주는 게 꿈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벨리포즈에 와서 그 꿈을 이뤘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벨리포즈의 꿈이 있었기에 가장 혹독한 겨울을 넘길 수 있었기에 오늘날 미국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처음에 참전하지 않았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아주 암숙 관계였고 서로의 그 발전을 두고 또 해외 확장을 두고 끊임없이 경쟁했던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프랑스가 영국에 패배하면서 잠잠하고 있다가 이 대륙군이 선전하고 나름대로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전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륙군을 지원하게 돼서 이제 미국, 프랑스 연합군이 일종이에요. 그렇게 군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 식민지 대륙군의 투지와 건국 의지가 미국 건국의 바탕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강한 동기와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날 미국은 건설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건국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경우를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건국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경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되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2000년 가까이 세계를 떠돌고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나라를 재건국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이 이루게 되는데요. 1947년 11월 29일에 유엔이 분할 계획안 181조를 발의하게 돼서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국의 신탁 통치를 끝내고 팔레스타인의 큰 지역을 아랍 사람들에게, 작은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분할해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 기회에 이스라엘은 응답해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세웠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세우지 않겠다. 대신에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거부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948년 5월 14일에 정말 이스라엘의 독립과 건국을 선포했죠. 이거는 정말 세계사회에서 다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망했던 나라가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혹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강적 속에 나라를 재건했는데도 바로 그 다음날 1948년 5월 15일에 주변 아랍 국가들, 이집트, 트랜스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것까지도 거부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자체가 성립된다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기로 결심을 해서 공격했는데, 사실은 이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이거 실상을 알게 되면은 아랍국들이 자기 형제들을 난민으로 만들었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개시하면서 아랍 비행기가 아랍 마을에다가 이런 전단을 뿌렸습니다. 너희 집과 마을을 14일만 떠나라. 우리 폭탄은 유대인과 아랍인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전단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랍인들이 요르단 쪽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고요. 이스라엘은 건국되자마자 그 레바논이 히즈볼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카투사 로켓을 발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남쪽으로 피신을 해서 85만 명의 유대인 난민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랍 난민을 많이 얘기하면서도 유대인 난민은 얘기를 안 하는데, 실제적으로 난민은 이스라엘 쪽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팔레스타인의 그 난민 문제를 만들어낸 것은 아랍인들의 이스라엘 공격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1948년 당시에 이스라엘 국민 수가 약 64만이었다고 하는데 85만 명의 난민이 생기자 이 85만 명의 난민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도 그들은 85만 명의 난민을 성공적으로 수용해서 오히려 나라를 확장하는 데 같이 도움을 받았고요. 오히려 반대로 아랍인들은 이스라엘보다 613배나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랍 난민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계속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피에르의 난민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지만 사실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계 여러 국가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아랍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는 시선이 강합니다. 특히 세계 주요 언론도 이스라엘이 막 너무 지나친 가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누가 먼저 이 문제를 제공했는지,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또 아랍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투쟁을 하는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아랍인들의 기본 생각은 이 알라신이 다스리는 이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있다는 자체를 매우 수치로 여기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은 공전이 아니라 멸절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아랍의 공통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수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보면 자신이 정말 기적같이 세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약 10년 간격으로 계속 침공을 당했습니다. 67년에 6.1 전쟁이 있었고요. 73년에 욤키프르 전쟁이 있었고,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랍이 이긴다, 이스라엘이 진다고 예상했을 때도 이스라엘은 정말 기적처럼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오늘날까지 자기의 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온 국민이 국방의 의미를 감당하고 있고 미국과의 협조 아래 목숨을 걸고 자기 땅을 스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2년 이상 군대에 가서 군 복무를 하게 되고, 정말 온 국민이 평상시 일하다가 곧바로 국방에 투입될 정도로 정말 자주 국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역시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정말 온 국민이 목숨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일부 중에서도 자주국방, 우리 스스로 모든 외세를 다 물리친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모든 국방을 해나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정말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같은 그런 체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그런 강한 마음, 그리고 전 국민이 동원되어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체제, 그런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그런 말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오히려 더 정말 동맹관계를 잘 활용을 해서 국방을 든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건국일주도 이렇게 숨가쁘게 왔죠. 1948년 5월 10일에 남한 단독 총선거가 있었고요. 5월 31일에 재헌국회가 구성되고 7월 17일에 헌법제정 및 공포가 있었고 7월 20일에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이 선출되었고요.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정말 짧은 시간에 한 나라를 정말 숨가쁘게 이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부터 이 나라의 구상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1919년 3.1운동, 3.1 독립선언 이후에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앞으로 우리가 독립이 되면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논의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1920년에 필라델피아에서 회의를 가지면서 소재필, 또 이승만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또 그런 것을 어떤 샘플로 모델로 삼아서 나라를 계속해서 구상하고 또 미리 만들어보고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기 전에도 마치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많은 계획을 하고 그렇게 체제를 정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선각자들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25 전쟁을 말하면서 6.25 전쟁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리고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가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6.25 전쟁은 대한민국 건국 수호 전쟁이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공산진영, 북한, 소련, 중공, 이 공산진영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멸절시키려고 연합작전을 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으로 한국을 버렸던 미국이 다시 돌아서 참전했고, 발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유엔이
주도해서 참전국을 확대함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피와 희생으로 지킨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6.25를 동족 상잔 또 내전 이걸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엄청난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동족 상잔이다, 내전이다, 슬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 이것이 정말 우리가 더 깊은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정말 독립을 하고 건국을 할 때는 상당 기간 동안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있었고 그 많은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당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내전이나 동족상전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대한민국 건국을 수호하는 그런 전쟁이었고 그리고 그 거룩한 희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맺었고 또 나라가 발전하게 된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그렇게 보아야 더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리고 한 나라가 세워졌을 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 국군과 또 미국, 유엔 이런 분들의 그 도움으로 이 나라를 다시 지키게 된 것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하고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잘 지켜나가고 보존될 뿐 아니라 번영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고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교회 또 그것을 한국교회를 형성해주는 한국민족 이것이 되기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야 될 것입니다. 건국의 대가 비싸게 치루었지만 더욱더 이 나라를 더 잘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한국교회의 어떤 그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